오늘은 어제 이어서 전표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4페이지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4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유동자산을 하고 있어요. 유동자산 중에 장좌자산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맨 처음에 현금을 배웠었고, 그래서 현금과 관련된 현금 가부족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주식이든 채권이든 해서 단타 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현금 다음 순서겠죠. 현금화하는 작업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어제 마지막에 제가 조금 멀었는데 확실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20번이랑 21번은 같은 유형의 문제였어요. 확실하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둘 다 전산세무 1급 문제긴 하지만, 세무 2급 문제도 있지만, 확실히 논리를 좀 잡아놓으시면 편합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20번과 21번 차이. 20번 문제는 2월 3일 주식을 100주를 만원에 샀다. 그럼 제가 쓰는 법 알려드렸었죠? 100주를 곱하기 해서 수량과 단가로 나눠서 기재를 하자. 그럼 총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2월 3일에 거래해요. 그리고 이걸 6월 4일에 40주를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관점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12월 31일에 몇 주가 있고 얼마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6월 4일에 팔았을 때는 그 판매한 주식만큼 사라진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6월 4일에는 40주를 팔았다 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40이 됐다고 하고, 이제 남은 주식이 이때 60주가 되었죠. 이날에 40개를 팔고 60주가 됐으니까. 근데 여기서 파는 금액이 12,000원이지만 우리가 샀을 때는 어차피 만원이잖아요. 지금 장부 금액을 찾고 있죠. 그러면 어차피 똑같이 만원이 됐다. 그래서 이 6월 4일 이후에 붕괴는 잔액은 60만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부 금액이. 자, 그리고 나서 오늘 평가를 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로 쭉 왔습니다. 왜냐면 그 뒤로 판 적이 없죠. 산 적도 없고. 그래서 이 상황으로 정리를 하면 12월 31일이 되었다. 그러면 60주가 그대로 왔겠죠. 그 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러면 장부에는 60만원이 써있는데 수량이 60개인 건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오늘 공정가치 시가가 9,000원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9,000원이 됐다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총액을 구해보니까 54만원이 되었죠.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 정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걸 비교를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6월 4일에 이 붕괴 저번 시간에 했죠. 어제 이걸 한 붕괴는 그때 일이고, 그 이후로 이렇게 됐으니까 오늘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그럼 이때 기준에 60인데 54만원 됐다. 그럼 마이너스 6만원이 빠진다. 이런 문제를 풀었고, 여기까지는 제가 제대로 했는데 21번에서 마지막에 정신을 놔버려가지고, 그럼 이걸 그대로 갖고 가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1번이에요 이제. 똑같은 양식으로 풀겠습니다. 왁구는 똑같이 잡고요. 근데 상황이 좀 다르죠. 네, 이때는 이제 취득일이 18년 2월 30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1000주 곱하기 10만원으로 나와서 총 1억입니다. 1억 주고 1억 원어치 샀겠죠. 그 당시의 시가니까. 그리고 처분을 했습니다. 10월 25일에. 네, 처분을 했어요. 300주가 나갔네요. 마이너스 300주가 되고 이제 남은 게 700주.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겠네요. 그럼 사원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0만원에 사왔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7천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12월 31일. 자, 그대로 오죠. 700주가 그대로 왔는데 오늘의 시가는 문제 두 번째 줄에 공정가치가 12만 원이 되었다 해서 이걸로 다시 인식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총합을 구하면 8,400만 원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방금이랑 똑같죠? 3개 방금 문제랑. 그럼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 내가 알기로 얘는 7천만 원이었는데 오늘의 이제 가치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총액만 비교를 해주시면 내가 알던 것보다 1,400이 증가했죠. 그래서 플러스 1,400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보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블로그에 답 올려놨다고 했잖아요. 통합 자료에다가 답을 올리는데 어제 추가해놨어요. 하루하루 근데 다 적어놨습니다. 혹시 알고 싶으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일단 오늘의 답은 되게 간단하죠? 답을 이제 적어본다고 하면 사실 이거 구하면 끝이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400 대변에 얘는 평가 이익이 되겠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는 무조건 차변의 1개, 대변의 1개로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금액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먼저 적어주고 그 이름이 평가 이익인지 평가 손실인지만 적으면 되니까요. 네, 성격은 자산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거를 좀 엄밀히 따지면요. 제가 어제 그 친구 비트코인 얘기해드렸잖아요. 이때 사실 1,400은 실현된 게 아니죠. 실현됐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겪은 거예요. 7천만 원짜리 주식이 8,400이 된 거예요. 친구한테 자랑했어요. 야, 나 1,400 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1,400만 원 보여줘. 이래요. 보여달라고. 보여줄 수 있나요? 보여줄 수 없죠. 그건 실현된 게 아니니까. 진짜 내 손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기분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가짜예요. 미실현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원칙 알려드렸죠. 요건 수익이 될 수가 없어서 자본으로 잡는다. 수익이 안 되거든. 근데 얘는 어때요? 성격 자체가 단타를 칠 거야 였죠? 그럼 그냥 오늘 판 걸로 가버려. 판 거 아니죠? 근데 성격 자체가 단타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 그러니까 평가를 했는데 판 걸로 해버려. 그때그때 한 해마다. 그래서 수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예외가 되는 거예요. 예외. 실현이 안 됐는데도 실현이 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하니까. 실현이 안 됐지만 실현이 된 것처럼 해버렸네. 그러면 이제 이유를 찾아볼게요. 이유는 이게 만능이죠. 왜 그럼 예외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냐? 한 가지 만능 대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주주들한테 유용하니까. 주주들은 이런 걸 알고 싶을 테니까. 이게 한마디면 끝나요. 주주들한테 유용합니다. 그래서 20번, 21번은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 시험에 이 정도 어려운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제가 위에 단계 시험 문제를 가져온 거고요. 여러분은 실제로 보실 만한 게 22번과 23번 정도예요. 22번과 23번을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되게 간단한데요. 딱 봐도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문제가? 근데 제가 두 문제를 넣어놓은 이유가 있겠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둘 다 단기 매매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이 될 거예요. 주식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죠. 자, 그럼 22번 보시면 장부가액이 3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조금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장부가액이 3천만 원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 지금 보여주는 게 3천. 맞아요. 지금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게 이건데 그럼 제가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엄청 디테일하게 알려드려 볼게요. 이게 연도가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올해라고 한번 해볼까요? 22번이 1월 31일로 돼 있죠. 그러면 이게 2024년 1월 31일 이야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2024년
24년 1월 31일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올해 샀는데 1월 1일부터 1월 30일 사이에 산 거예요. 1월 1일에서 1월 30일,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산 거예요. 3천만 원에. 그러면 3천만 원에 샀으니까 장부에 3천만 원이라고 적었겠죠. 그런 경우가 첫 번째. 안 어렵죠? 두 번째는 이런 경우도 있겠네. 작년에 샀어요. 그러니까 작년 아니고 재작년이어도 돼. 그러니까 1월 1일 전에 산 거예요. 작년 전에. 그러면 시간이 흐르다 보니 작년 말을 거쳐왔죠. 그럼 작년 말에 3천만 원이었던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올해 사서 3천에 샀거나 옛날에 샀는데 작년 말에 3천으로 평가가 완료된 상태로. 이해되시죠? 그럼 그건 알고만 있고 우리가 문제 풀 때는 그냥 3천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3천이 본전이 된 거예요. 이제 난 3천보다 더 받고 싶은 거지. 그래서 기준을 딱 3천을 찍어 놓고요. 그럼 이거를 팔았죠 지금. 그럼 우리는 3천만 원 준 겁니다. 기준이 3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없애요. 3천만 원을 없애야겠죠. 여기까지는 안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어제 제가 매도 가능 증권도 설명해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 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을 따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 머리 좋다 그랬죠. 취득가액을 못 잊는다 그랬죠. 근데 단타 칠 때만 바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을 문제를 풀 때만 딱 작년 거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 가능 증권 되면 엄청 복잡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내지. 일단 그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지금은 일단 답이 편하다 이 정도. 네, 그래서 이렇게 뭉개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4천에 팔았죠? 근데 실제로 이제 주식 거래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수수료를 알아서 빼가죠. 알아서 빼가죠. 우리가 인지를 하든 말든.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4천에 팔아도 4천만 원을 통장에 찍히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얼마가 찍히냐? 수수료를 알아서 빼가기 때문에 4천 마이너스 3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통장에 3,997만 원이 찍힌 것만 우리 볼 수 있어요. 알아서 빼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주식계좌 통장에 들어오겠죠. 보통 예금. 처음에는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4천만 원을 써놓고요. 일단 4천을 써놓고 여기에 마이너스 3만 원 이렇게 쓰시는 게 처음에는 도움이 될 거다. 그래야 우리가 쓰면서도 검토를 바로 할 수 있고 어차피 입력하실 때 빼서 입력하시면 되잖아요. 이거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이렇게 들어오는 게 팩트라는 겁니다. 팩트. 물론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4천만 원이 들어왔다 해놓고 3만 원 또 빠져나갔다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실제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자산,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들어왔죠. 대신에 우리는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을 줬죠. 물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네, 뭐 물물 교환은 아니죠. 돈이랑 거래하는 건 교환이라 안 그러죠. 물건끼리 교환이라고 그러고 거래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순자산 증가액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3천만 원의 자산이 감소했지만 그 대신에 3,997만 원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그 차이가 997만 원 이렇게 되죠. 그게 순자산 증가잖아요. 이제 요거는 수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왜냐면 실현됐으니까. 맞죠? 실현이 됐으니까. 그래서 얘는 처분 이익이 되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프로그램은 지금 아직 안 써봤지만 그 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거 붕괴를 입력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차변에 저는 이렇게 쓰거든요. 저는 사건 순서대로 쓰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뭘 먼저 쓰든 결과만 맞으면 돼요. 근데 저는 그냥 3,000짜리를 주고 돈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할까 보면은 상관없어요. 보통이익은 못했다 할게요. 차변에 보통이익은 3,997만 원 적어줬겠죠? 적었죠. 그럼 차변이 3,997만 원이 됐어. 난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3천만 원을 적었죠. 그럼 이제 둘이 지금 안 맞죠? 이 상태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을 딱 입력만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을 지가 써줘요. 차대를 무조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금액을 일부러 안 써요. 실제로 안 써도 되니까. 아시겠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도 종이에 푸는 연습을 일단 하실 텐데 굳이 힘 빼지 마시라고. 컴퓨터가 구해줄 거 아닙니까? 우리 컴퓨터 쓸 거니까. 그러니까 이 금액은 여러분이 꼭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3천만 원도 구하셔야 돼요. 근데 마지막 금액은 굳이 구해서 쓰지 마시라고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니까. 컴퓨터의 이점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일부러. 금액이 있긴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22번은 비싸게 팔았죠? 비싸게 팔았다. 아까 포인트고. 그럼 23번도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자, 23번 문제는 역시 단기 매매 목적으로 주식을 처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장부가액이 5,000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올해 5,000에 샀거나 아니면 옛날에 샀는데 작년 말에 5,000 평가하고 넘어온 것 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죠.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근데 얘를 4,700에 팔았답니다. 그럼 우리 손해 봤죠. 그래서 일부러 두 개를 넣은 거예요. 비싸게 판 거, 싸게 판 거. 자, 그럼 방금 그 왁구로 넣으면 자리는 안 바뀌죠. 단기 매매 증권이 사라지고 돈이 들어오는 건 안 바뀌어요. 금액이 바뀌는 거지. 그럼 우리는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단기 매매 증권을 줬고요. 5천만 원 감소. 대신에 4,700밖에 못 받았습니다. 가격이 던진 거죠 지금. 4,700에 던졌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수수료는 내야 돼. 심지어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말 안 하는데요. 증권거래세도 떼갑니다. 팔 때는. 증권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득을 보든 무조건 갖고 가요. 그래서 팔릴 때가 더 마음이 아픈데 그럼 이때 4,700만 원 받은 거 아니죠? 여기서 45,000원을 뺀 금액을 받을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패턴은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45,000원을 빼자. 그러면 딱 봐도 이제 대변이 더 크죠? 기분도 안 좋잖아요. 순자산이 감소했어요. 이쪽으로 이제 보셔야겠네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됩니다. 이렇게 금액을 보여주시면 돼요. 금액은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얘는 비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22번과 23번을 비교해 볼게요. 자, 22번은 비싸게 팔았죠? 23번은 싸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수료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수료? 22번에서는 비싸게 팔아서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수수료 때문에 기분이 조금 안 좋아졌죠. 왜냐면 돈을 덜 받으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그걸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수수료는 비싸게 팔았을 때는. 근데 23번은 어때요? 이미 싸게 팔아서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근데 수수료 때문에 더 안 좋아졌죠. 왜냐면 수수료는 마이너스 기능밖에 안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이렇게 하면 처분까지 다 본 겁니다. 그럼 이 4페이지에 우리 다 풀어봤죠? 그러면 17, 18, 19 이 세 문제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아니다 21번까지가 평가죠. 17부터 21번까지가 평가 이슈가 되는 거고 22번, 23번은 처분 이슈 이렇게 되겠죠. 근데 20번이랑 21번은 중간에 처분을 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도 문제가 됐지. 우리 시험엔 안 나온다 했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세 가지를 본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취득을 해야 뭐 팔든가 말든가 하죠. 그래서 취득하고 12월 31일 지나면 평가하고 처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이슈를 정리해 볼게요. 지금은 이제 분개를 하는 방법을 본 거고, 이제 이론 정리를 해보려고요. 그러면 사실 좀 수험에서 좀 좋아하는 포인트가 매도 가능 증권이랑 단기 매매 증권을 비교하는 포인트를 되게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많이들 어려워하거든요. 그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세 가지 이슈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취득, 평가, 처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으로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6칸이 나오겠죠? 세 가지 이슈를 두 개로 쪼개서 볼 거니까.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을 좀 배웠으니까 이거 좀 관계를 생각해 볼게요. 자, 이름이 단기 매매 증권이잖아요. 그러면 팔려고 산 거죠. 단타의 생명은 뭐예요?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러려고 산 거죠. 팔려고 샀어. 그러니까 처분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맞죠? 그래야 돈 벌죠. 그럼 처분을 하려면 사야 돼. 그럼 취득 처분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 아시겠죠?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평가는 반드시 있을까? 그건 아니죠. 왜냐면 1월 1일에 사서 1월 2일에 팔면 평가 없죠. 평가는 12월 31일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교롭게 내가 12월 31일에 샀는데 1월 1일에 팔게 되면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되죠. 하루 지나 12월 31일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평가는 없을 수도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하는 건 아니구나. 그냥 그렇죠. 들어보면 그렇죠.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개를 비교할 건데, 제가 매도 가능 증권을 먼저 쓸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매도 가능 증권이 원칙이라고 해요. 원칙부터 배우는 거 맞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 얘가 원칙입니다. 원칙. 얘는 아주 원칙적인 예예요. 그리고 방금 배운 단기 매매 증권, 얘는 예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6칸을 써볼게요.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취득할 때 수수료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수수료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물론 깎아줄 때도 있는데 안 내지는 않습니다. 엄청 싸게 해줄 수는 있는데, 그럼 이때 두 가지를 보자고요. 취득, 수수료. 취득할 때는 수수료 이슈가 있죠. 이걸 어떻게 하나 봅시다. 자, 그럼 원칙부터 갈게요. 원칙은 자산을 취득할 때 부대 비용이 든다면 그 부대 비용은 자산에 더하는 걸로 말씀드렸죠. 이유는 제가 옷으로 말씀드렸죠. 내가 옷을 샀는데 배송비를 내야 옷을 입을 수 있고 수선을 해야 딱 맞게 입을 수 있으니까 옷값에 배송비랑 수선비도 포함하겠다. 내가 원하는 상태까지 쓴 돈을 다 더하겠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식을 갖고 싶으면 수수료 내야 되죠. 주식 플랫폼에 뭐 영웅문에스 이런 데다가. 그러면 이 수수료 안 내면 주식 못 사잖아요. 그럼 취득 부대 비용 맞죠? 그럼 얘는 매도 가능 증권은 원칙이니까 이 수수료를 계정 과목 뭘 쓸까요? 매도 가능 증권을 쓰죠. 원칙이니까. 그래서 수수료까지 다 더해버리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은. 그래서 계정 과목 쓸게요. 계정 과목. 수수료를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원칙이다.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 가보면 얘가 더 좋죠. 여러분 입장에서 하던 대로 하니까. 근데 이제 단기 매매 증권 예외로 가보면, 그럼 얘는 예외잖아요. 그럼 얘는 비용으로 바꿔버려요. 비용으로 바꾸니까 유일한 예외였고, 수수료 900번 어제 강조했었죠. 영업 외 비용이니까. 우리가 제조업인데 주식 살 때 쓰는 수수료가 영업이랑 전혀 상관없죠. 제조업인데.
그러니까 돈은 썼어. 근데 비용이야. 근데 뭐 영업과 관련된 건 아니야. 그래서 900번으로 빼버리죠. 900번 수수료 비용. 이렇게 차이가 딱 나고요. 그럼 이제 이 단기매매증권 얘는 유일한 예외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네, 유일한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중에서 이것도 조금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자산 파트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산. 그러면 이 자산은 어떻게 내가 갖게 됐냐라고 하면 취득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죠. 자산은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취득 부담비용이 나오는 건데, 그럼 이 자산을 취득하는 것 중에 유일하게 예외가 얘밖에 못하는 겁니다. 모든 자산 중에 얘만.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얘가 아니면 다 더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만기보유증권은 지금 언급을 하진 않았는데, 만약에 내가 만기보유증권을 1000만 원에 샀어요. 근데 수수료가 10,000원 붙었다고 할게요. 그럼 그 10,000원은 회계 처리를 그냥 만기보유증권으로 한다 이거지. 왜냐면 유일한 예외가 아니니까요. 그럼 얘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몰라도 돼 이제. 그냥 처음 봤어도 붙이면 돼요. 이유는 단기매매증권이 아니니까. 이렇게 흑백 논리로 가시는 게 여러분이 편하실 거다. 그죠? 그럼 취득은 정리가 됐어요. 이유는 단타라서 그렇죠. 단타는 수수료까지 빼버리고 얼마에 들어가서 얼마에 나왔냐, 얼마 차이가 났냐 그거 알고 싶으니까. 자, 그 다음 이제 평가로 갑니다. 자, 평가 이거 중요한 건데 원래는 이 평가는 미실현입니다. 실현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친구 얘기해드렸잖아요. 마이너스 6천인가 7천인가 어쨌든 그 친구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합류를 하고 있어요. 실현이 안 됐어. 실제로 뭐 안 되긴 했네. 그러니까 기분이 좋고 나쁘고 이 정도인 거예요. 돈을 잃었다 벌었다가 아니라 돈 오르면 기분이 좋다, 떨어지면 기분이 나쁘다 이 정도죠. 그럼 이때 원칙은 어떻게 하냐?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수익 비용을 잡으면 안 돼요. 실현이 안 됐으니까 실제 순자산이 증가해야 수익이고 실제 감소해야 비용이 되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수익 비용을 잡을 수 없으니까 자본으로 회계 처리를 해요. 자본이 증가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든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실현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정상. 그래서 제가 어제 예시 들어드렸죠. 떨어졌다 올랐을 때 그 예시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단기매매증권 같은 경우는 예외라 그랬죠, 컨셉이. 그러니까 얘는 실현이 안 됐는데도 그냥 너 판 걸로 해, 실현된 걸로 쳐버려라 이렇게 해서 수익 비용으로 가버렸잖아요. 얘는 수익이나 비용이 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이렇게 느껴보셔야 돼요. 얘 둘은 완전 다르구나. 살 때도 다르고 평가할 때도 다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분으로 가는데요. 처분은 실현이 된 거죠. 손해를 받든 이득을 받든 어차피 끝나버렸잖아요. 그럼 실현이 된 거야 이제. 자, 실현이 됐으면 수익 비용을 잡을 수 있겠죠 이제. 확실히 순자산 증가 감소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 둘은 똑같이 수익 비용이 되는 거예요. 구분할 이유가 없죠. 둘 다 실현이 된 거니까. 그럼 얘는 예외 보고가 없는 겁니다. 그냥 똑같이. 귀찮으니까 한 칸에 이렇게 쓸게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얘는 합쳐서 수익 비용. 실현이 됐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 풀다가 보잖아요. 그럼 단기매매증권 처분할 때 갑자기 막 이상한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아무 생각 없으실 수도 있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한 번씩 그리워요. 900번 수수료가. 나 이거 배웠는데? 막 이러면서 단기매매증권 처분할 때 갑자기 900번 수수료를 보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사항인데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22번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방금 풀었으니까. 22번 문제가 수수료 3만원 때문에 4천만원은 못 받고 3,997만원 남았죠. 3,997만원? 말 잘못했나? 3,997만원 맞죠? 내가 받은 돈. 근데 여기서 3천만원이 빠졌으니까 3천만원을 빼면 순자산의 증가는 997만원이다. 자, 이게 팩트입니다. 997만원이 증가한 거 아시죠? 22번 문제에서 수수료까지 감안해서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거 900번 수수료가 생각이 났다. 그럼 어떡하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이럴 수도 있는 거죠. 4천만원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4천 수수료를 따로 계산해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3천을 빼고 3만원을 또 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3천짜리를 4천에 팔았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수료 3만원을 따로 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결과가 다른가요? 똑같죠? 그러니까 결과가 똑같으니까 굳이 900번 수수료 비용을 안 씁니다. 처분할 때는. 원래 여기에만 쓰는 건데요. 혹시 나중에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똑같으면 결과가 계정 과목을 2개 쓸 필요가 없잖아. 1개만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처분 손실로 뭉개면 돼요. 아니면 처분 이익에서 빼도 되고. 그래서 결론은 이 900번 수수료는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할 때만 나와요. 답이에요. 이게. 그냥 혹시 헷갈리실까봐 그냥 미리 말씀드린 노트시네. 네, 이렇게 하면 단기매매증권 취득평가 처분이 다 끝났습니다. 네, 분기하는 법도 배워봤고 논리도 배워봤습니다. 나중에 매도 가능 증권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2가지 주제를 끝낸 거예요. 현금 과부족 하나 끝냈고, 단기 매매 증권 하나 끝냈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보는 겁니다. 자, 이제 5페이지로 가보시면 채권, 제목이 채권으로 되어 있나요? 수취 채권인가? 그냥 채권으로 되어 있어요? 좀 더 큰 개념으로 적은 것 같네요. 채권입니다. 이제 채권. 채권은 받을 권리예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돈을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자산이에요. 이거 갖고 있으면 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반대도 생각해 볼게요. 반대도 배울 거니까. 그럼 우리는 권리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럼 상대방은 나한테 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 채무. 채무가 되겠습니다. 반대예요. 반대. 그러면 채무는 아마도 부채에서 배우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군요. 네, 그래 채권을 봅니다. 네, 이제 제가 배우는 거에서는 이걸 또 나눠요. 수취채권이라고 저는 배우거든요. 수취채권.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받으려고 할 때 조건이 시간뿐이에요. 시간뿐. 즉 내가 무슨 채권을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철수한테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한 시간이 되기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걸 수취채권이라고 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 예를 들어 다른 조건이 붙어있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뭐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내가 철수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한 달 뒤에 받기로 했어요. 근데 철수가 한 달 뒤에 내 앞에서 엉덩이로 이름 써야 100만 원 주겠대. 그럼 그거는 한 달을 기다리는 거 플러스 엉덩이로 이름 써야 되죠. 그건 수취채권이 아니에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진 않겠지. 그때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수취 채권이라고 배우지만 그냥 조금 더 포괄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그냥 적은 겁니다. 네, 그럼 한번 볼까요? 24번. 24번 문제 5페이지입니다. 7월 15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매출거래처가 나오네요. 그러면 거래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내가 물건을 주로 사는 곳이면 매입거래처라고 할 거고요. 주로 파는 거래처면 매출거래처라고 할 겁니다. 물론 다 하는 거래처도 있을 건데 거의 구분돼 있죠. 사는 곳은 사기만 하고 파는 곳은 팔기만 하죠. 거의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 희망기계라는 회사한테 주로 물건을 파나 봅니다. 그리고 물건을 이제 팔았을 때 쓰는 용어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앞으로 이제 계속 보실 건데요. 자, 매출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매출? 매각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럼 처분은 들어본 적 있으시죠? 다 들어보셨죠? 그럼 여러분은 이 세 개를 가지고 어떻게 먼저 생각하셔야 되냐면 물건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만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어때요? 다 나가죠? 일단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이 안에서 구분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굳이 나는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이렇게 쪼개볼 수 있어요. 매출, 매각 처분. 이건 시험에 더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상식. 매출은 뭐냐면 맨날 파는 거. 맨날 파는 거. 예시 들어볼게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매출을 했어요. 어울리죠? 갤럭시 매출액 얼마? 맨날 팔잖아요, 갤럭시. 근데 삼성전자가 갤럭시를 매각했다? 좀 뭔가 이상하죠? 느낌이.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삼성전자가 안 쓰는 공장을 하나 매각했다. 이건 좀 괜찮죠? 그러니까 이 매각이랑 처분은 어떨 때 쓰냐면 약간 일회성 느낌. 어쩌다 한 번. 매출은 맨날 하는 거.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주로 이 매출 뒤에는 두 가지가 붙거든요. 제품 아니면 상품 이런 식으로 붙는 거예요. 얘들은 맨날 팔 거거든요. 그냥 참고하세요. 참고. 그럼 매출 나오면 아 우리 맨날 파는 거 파는구나 이 정도 느낌이죠. 네, 그래서 뭔가를 팔았나 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24번 문제는 뭘 팔았는지 안 알려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것만 보고도 뭘 알 수 있어요? 맨날 파는 거 팔았겠구나 얘한테. 그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어쩌다 판 게 아니라 맨날 파는데 그냥 뭐 그랬다 이런 느낌. 자, 그리고 그 안에 두 가지를 찾아볼게요. 첫 번째 외상 매출금 하나 찾았죠. 얘는 계정 과목이기도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라고 봐야겠네요.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어음. 얘는 계정 과목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어음을 말해요. 일상생활에서 쓰는 어음을 말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할 겁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채권인데 이게 또 나머지거든요. 디테일을 설명을 드리면 매출이 있고 그 외에 딱 이렇게만 나누면 돼요. 매출이냐 아니냐. 그럼 왜 이렇게 나누냐 하면 이제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주주들한테 유용하니까. 모든 이유는 가고 보면 주주들한테 유용하니까. 주주들이 이걸 원한대. 그럼 그렇게 해. 네 하면 되죠. 그러면 매출 그 외. 매출은 말씀드렸죠? 제품, 상품을 말해요. 자, 그럼 이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배울 거는 외상인데 외상. 외상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은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외상이 뭔데? 라고 하면 간단하게라도 대답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재화를 파니까 서비스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린 다행히 재화를 파니까 건네주면 그게 파는 거거든요. 건네주면 판 거예요. 동사는 그냥 이동 자체가 판매가 되는데 그럼 이때 인도 시점 있죠? 인도 1 건네주는 거 인도. 양도랑 좀 다르긴 한데 우리는 그냥 똑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인도 양도 뭐 같이 쓴다고 하고. 그럼 이때 결제일이 있죠. 인도일과 결제일. 그럼 여러분이 편의점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건 인도 받고 바로 결제하죠. 그럼 인도일과 결제일이 같죠. 그럼 이건 외상이 아니야. 일시불이죠. 근데 내가 편의점 점장님이랑 친해요. 아 점장님 저 지갑 안 갖고 왔는데 내일 결제 안 할까요? 이런 거야. 뭐 얼굴 하니까 내일 하세요. 그러면 둘이 다르죠. 외상. 같지 않으면 외상이에요. 하루건 이틀이건 상관없어요. 지금 못 받으면 외상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그럼 우리가 외상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신용카드 쓴 적 있으시죠? 카드 긁으면 물건 바로 받죠? 돈 지금 나가요? 금액만 쌓여있죠 계속. 그리고 한 방에 다음 달에 나가죠. 그게 대표적인 외상이에요. 맞죠? 외상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달을 공짜로 외상을 하게 해줘서 돈을 더 쓰게 만들잖아요. 그게 마케팅입니다. 카드 회사에. 그 상술에 당하면 안 돼요. 꼭 여러분 체크카드를 쓰셔서 돈을 아끼세요. 카드 쓰면 바로 나락가죠. 저도 한번 갔다가 신용카드 없애버렸거든요. 이제 매출, 그 외 이렇게 나눠 봅시다. 그러면 이 외상을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너가 한 외상이 매출 때문이냐 아니면 그 외상이 매출이 아닌 거냐. 그럼 이 아닌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쓰던 물건을 파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갤럭시 파는 거 말고 땅을 팔거나 건물을 팔거나 뭐 기계장치 팔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럼 그런 건 그 외잖아요. 매출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누자는 거지. 자, 그럼 이때 매출 쪽으로 갔을 때 이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지금 외상 매출금이라는 말이 나왔죠? 두 개로 나눌 겁니다. 외상 매출금 나왔으니까 쓰고 어음 있네요. 어음. 네, 이렇게 두 개로 해서 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음도 원래는 종이 형태로 되어 있을 텐데 이제 전자 형태로 조금씩 바꾸고 있는 형태죠. 뭐 채권, 주식 이런 거. 왜냐하면 전자가 관리하기 용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어음인 건 똑같아요. 그 형태가 전자인 거지.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말씀 안 드렸나? 그냥 나중에 세금 계산서 같은 거 배우실 때도 종이 세금 계산서, 전자 세금 계산서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편지를 이메일로 보내냐, 손편지로 쓰냐, 뭐 그 정도 차이지 본질이 변하진 않죠. 그냥 어음이란 소리예요. 자, 그럼 이제 계정 과목을 알려드릴게요. 계정 과목. 내가 매출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외상 매출금은 그냥 둘만의 일이에요. 둘만의 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철수한테 그냥 외상을 줬어요. 철수랑 친해가지고. 근데 철수가 그냥 다음 달에 줄게 하고 간 거예요. 그럼 아무 증거가 없죠. 그냥 그런 게 외상 매출금이에요. 말로 구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간단한 서류를 쓰거나. 그러니까 법적 효력이 없어요. 외상 매출금은. 그럼 이거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못 받는 거예요. 법적 효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법원 가서 할 일은 아니에요. 둘이 쇼부를 봐야 돼. 얘를 죽이네 살리네 하든 간에. 근데 만약에 내가 철수한테 100만 원어치 물건을 팔았는데 아무리 친해도 야 우리 원칙대로 하자. 어음 줘. 이렇게 하면 어음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공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적 사이를 떠나서 법원에서 다툴 수 있어요. 어음으로 주고받으면. 그러면 상식적으로 뭘로 받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음으로 받아야죠. 사람 마음이 달라요. 저희 할아버지가 맨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돈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 돈 빌려주지 말란 소리예요. 사람 마음이 바뀌죠. 그런 말 있잖아요. 못 받을 거까지 감안하고 빌려줘라. 그죠? 중에 줘라 이 말이죠. 그럼 이게 외상 매출금은 그냥 친해서 구두로, 어음은 증거가 있을 때. 자, 이제 해석 되셨죠? 계정 과목 똑같이 외상 매출금이고, 그리고 어음은 받을 어음을 씁니다. 네, 그래서 뭐 외상 매출금은 일상 용어라고 보셔도 되고 그냥 계정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똑같은 건 뭐 사실 상관이 없죠. 똑같은 거는 똑같으니까.
근데 다른 건 구분을 해서 써야 돼요. 이 말은 여러분이 어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음이라는 계정 광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그러면 이걸 확인하셨으니까 문제를 한번 다시 보세요. 자, 매출 거래처인 희망기계의 외상 매출금 650만 원. 여기까지 끊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이게 내가 옛날에 언젠지 모르겠는데 희망기계라는 회사한테 650만 원어치의 물건을 줬구나. 부가가치세는 안 배웠지만 포함입니다, 당연히. 그럼 650만 원을 받기로 구두로 약속한 거죠, 구두로. 그럼 이런 약간 애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얘가 어음을 준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한결 편해졌지. 그냥 내가 얘한테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있었는데 이게 받으러움이라는 조금 더 안전한 자산으로 바뀐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거래처랑 금액이 바뀐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법적 효력이 생긴 채권이 된 거예요. 그럼 약간 이게 좀 당연한 건데 실제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물건을 팔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물건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 당연히 검수를 해야 됩니다. 맞죠? 물건 제대로 왔는지. 그러면 내가 물건을 보낸 상태는 내 입장에서는 판 거죠. 근데 가는데 뭐 며칠 걸릴 수도 있죠? 오늘 갈 수도 있고 내일 갈 수도 있고. 그럼 우리는 분기를 찍어야 되니까 일단 매출, 외상 매출금을 해놔요. 맞죠? 일단 보냈으니까. 그리고 이쪽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물건 잘 받았고 검수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어음을 보내죠. 당연한 절차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음을 받기 전이니까 일단 외상 매출금으로 달아놓은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당연할 거 아니야. 절차가 그렇게 바로 먼저 주세요 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빵꾸 나면 그 금액 빼고 어음을 보내든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절차인 거예요. 검수가 끝나서 온 거구나. 그래서 이 형태를 바꿔준 상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은 전에 있었던 거지. 뭐 그런 내용들. 네, 지금부터 한 10분 쉬고 이어서 볼게요. 3시 5분부터 보겠습니다.